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만나 예정 시간을 넘긴 65분간 비핵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에 무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한일 갈등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실무 협상도 2, 3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30여 명을 수용한 경기도 김포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습니다.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보일러실과 병실이 가까워 피해가 컸습니다. 김포와 파주의 돼지 농가 2곳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주일 새 발병 농가가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인천 강화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정부는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이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타기도 전에 순식간에 닫혀버리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때문에 사고와 불편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 열림 시간이 각각이기 때문인데 관련 규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MBN이 살펴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예고에 주춤했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다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반대로 인한 시행 연기 가능성에 매수세가 살아난 건데 집값 상승으로 시행 시기가 오히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에서 만나 3차 북미 협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무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재확인했지만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최종락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뉴욕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9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숙소를 찾아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적인 대전환 이렇게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쌓은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긍정적 결과를 시사했습니다. And relationships have been very good. So we'll see what happens. But we'd like to see if we can do something. And if we can, that'll be great. And if we can't, that's fine. We'll see what happens. 예정보다 20분가량 늘어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에는 미래를 제공한다는 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한 북한의 체제 보장 방안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큰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간 비핵화 입장 차이를 얼마나 좁혔고 상응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조만간 북미 협상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또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 간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은근한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논란이 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논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게 없어도 한미 동맹엔 문제가 없다고 본 걸까요?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 발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상황 등을 설명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은근히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LNG 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을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고 자율운행 기업 간의 합작 투자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모두가 합병을 더욱더 든든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The purchase of equipment, South Korea is one of our largest purchases of military equipment, and we're working together very well.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F-35 등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 구입한 미국 무기 내역과 함께
앞으로 3년간 구매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 균열 논란으로 이어졌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모두가 중요한 우방인 만큼 갈등 관계에 섣불리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 한미 두 정상은 점잖게 방위비 문제를 얘기했지만 오늘 서울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는 실질적인 돈 문제를 다루는 만큼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이 최대 5배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송정 기자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내년도 한미 방위비 협상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내정됐지만 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해 직전 협상을 이끈 장원삼 대표가 임시로 나섰고 미국에선 제임스 다하트 신임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직전보다 5배가량 많은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가량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ou gotta help us out. You gotta pay a little bit. And they go, no, no, no. I said, sometimes our allies treat us worse than anybody else, but we can't let that. 이를 위해 미국은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 등의 방위비 항목 신설 요구 가능성이 큰 반면 우리 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미국 무기 구입 비용과 평택 미군기지 조성 비용 등을 설명하고 물가 상승률 수준의 인상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첫 회의인 만큼 탐색전 성격이 강하지만 미국이 기선 제압을 위한 전초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오는 11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연내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도 내다보았습니다. 이동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 국정원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을 꺼내들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했습니다. 2 내지 3주 안에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맞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아마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중 시기는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는 다음 달 6일 전후로 예상했습니다. 국정원이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와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답방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계적 이벤트의 실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부산 방문설이 지금 이 시점에 나온 이유는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여러 차례 김 위원장을 부산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고 김 위원장 역시 비핵화 협상 재개에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이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최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1월 부산 방문을 희망한다며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함께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에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방문 때는 북한을 아세안 협의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경우 아세안이 운영 중인 여러 회의체에 북한을 참여시키고 북한과의 양자적 협력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국정원이 김 위원장의 현 시점에서 부산 방문 가능성을 언급한 건 그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초청을 계기로 김 위원장도 부산 방문을 남북대화와 북미 정상회담 재개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섰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국정원은 실제 남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비핵화 협상 진전과 연계돼서 전개될 것이라며 신중하게 언급했습니다. 오는 11월 2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다면 6.25 전쟁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남한 방문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죠.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 어제 무려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후 상황도 궁금합니다. 또 예기치 못한 논란도 여럿 있었다면서요. 네, 조국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현재 박스 2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압수수색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이 지켜본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정집 압수수색이 11시간이나 걸린 탓에 좀 지나치다 이런 반응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검찰은 이례적으로 A4 용지 반장 분량의 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고요. 이후 조 장관 측 변호인이 압수물품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서 2차례에 걸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느라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자녀들의 입시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자녀들이 지원했던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도 압수수색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아들 조모 씨가 지원한 연대대학원에서 일부 입시 자료가 분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의 2018년도 전기와 이전 2년치 심사위원회 개별 점수표 서류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관련 격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의 부친 등이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대출 사실은 있으나 용처가 알려진 게 없는 그 35억 원에 대해서요. 네, 웅동학원은 1995년과 1998년 2차례에 걸쳐 학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35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를 이전하면서 신축 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던 건데요. 하지만 이후 웅동학원은 공사비를 주지도 은행 대출을 갚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웅동학원 대출금이 조국 장관 일가의 비자금으로 쓰여 사모펀드 투자에 활용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조국 장관의 자택 PC에서 발견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 파일.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그 파일은 인턴 증명서를 스캔한 게 아니고 작성 중인 미완성 파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완성 상태의 증명서가 서울대가 아닌 조 장관 집 PC에 있었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죠.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는 미완성 상태의 워드 파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파일은 서울대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스캔한 것이 아닌 완성 전 상태의 파일로 조 장관 자녀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등의 이름이 기재돼 있습니다. 또 파일에는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서명이나 직인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장 교수 아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인턴십에 참석한 적이 없고 증명서도 조 장관 딸이 자신의 것까지 직접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던 조 장관이 인턴 증명서 발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 자녀와 단국대 장 교수 아들이 받은 인턴 증명서가 검찰 수사를 통해 허위임이 밝혀지고 조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소환 불응설이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자숙의 자세로 검찰 소환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르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출근길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 결과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일정 등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자택에서 유한 선생 인턴 증명서 나오셨는데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 부인 일정, 소환 일정 정해지셨나요?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한 정부 서울청사에서도 조 장관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당초 지난 주말쯤으로 예상됐던 소환이 늦어지면서 정 교수의 검찰 소환 불응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정 교수가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 교수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라며 검찰발로 표시되는 오보에 대해선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숙의 자세로 검찰 소환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소환과 관련해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만큼 이달 안에 정 교수를 공개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130여 명의 고령 환자가 있던 경기도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매캐한 연기 속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환자 2명이 숨지고 47명이 연기를 마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윤길환 기자입니다. 커다란 건물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들것에 실려 나온 노인들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건물 옆 대피 장소에 모인 노인들은 구급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김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목소리가 주머니에 저녁에 나더라고. 여기도 많고 야수. 근데 누워있었어. 한명상이 막서시에 저기 방. 화재 당시 병원엔 환자 130여 명이 있었는데 미처 대피하지 못한 9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4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 중 8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4층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일러실에서 발화돼서 연기가 바로 이제 그 병실이 딱 복도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바로 투입이 돼. 합동 감식에 들어간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화재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비상구도 3곳이나 있었지만 사상자가 49명이 나올 정도로 피해는 컸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침대에 누운 채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 마침 전기 점검으로 복도의 불도 꺼진 상태였거든요.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4층 보일러실이 온통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복도와 병실 역시 아수라장이 돼 있습니다. 요양병원 4층에는 보일러실과 맞닿아 있는 23개의 병실이 있었고 보일러실에서 나온 연기는 여과 없이 복도와 병실로 흘러갔습니다. 비상구는 3곳이었지만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3곳 중 2곳은 계단이어서 침대에 누운 채 입원해 있던 노인 환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소방대원들과 의료진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이 주차 통로를 통해 대피시켰습니다. 연기로 앞도 보이지 않는데 마침 오늘 전기 점검으로 복도의 조명까지 꺼져 있어 탈출 과정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9시부터 단전 나가지고 9시에 끊기고 그다음에 이제 불이 나서 조명이 다 나간 조명이 다 꺼져 있는 상태예요. 소방당국은 전기 점검 때 중증 환자를 위한 산소호흡기를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으나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와 4번째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 프로파일러 6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과거에 중점을 두지 않았던 목격자 또 이 용의자와 마주쳤던 버스 안내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는 그동안 3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5차, 7차, 9차 사건 증거물에서 본인의 DNA가 나와 증거가 확실한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뒤집을 단서를 찾는데 지난 며칠간 주력했고 오늘 부산교도소에 내려가 용의자에 대한 4차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경찰청과 경찰서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 프로파일러 6명을 수사진에 추가로 합류시켰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성향과 심리 특성을 자세히 분석해 심경 변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4차 대면 조사를 진행한 건 맞지만 용의자의 혐의 인정 여부는 수사 전략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수사 기록에서 당시에 중점을 두지 않았던 목격자의 존재를 새로 발견하는 등 주변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격자는 1990년 9차 사건 당시 피해자 중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용의자를 본 전모 씨로 몽타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사건 발생 당시 용의자와 마주쳤던 버스 안내양을 찾아 나서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를 다른 환자로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한 사건. 멀쩡한 태아가 죽었지만 해당 의료진에겐 낙태죄도 과실치사도 아닌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됩니다. 의사에게 고의성이 없었고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보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영양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왔다가 낙태를 당한 임신부. 피해 여성은 해당 의료진을 동의 없이 낙태할 때 처벌하는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습니다. 부동의 낙태죄는 산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낙태 수술을 할 경우 적용되는데 이번 사고처럼 착오로 인한 낙태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당 의료진에게 낙태죄를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원래 낙태 수술을 하려던 여성은 태아가 임신 중에 사망해 자궁에서 빼내야 하는 이른바 계류유산 환자로 합법적인 수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아가 죽었지만 과실치사 대신 적용된 건 과실치상입니다.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더라도 임신부가 입은 상해로만 판단해 과실치상이 적용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받게 되는 처벌 수준도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의 낙태죄가 적용됐다면 벌금형 없이 최대 징역 3년이지만 업무상 과실치사나 과실치상이라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됩니다. 해당 의사는 재판을 거쳐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의사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형사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이 확정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했지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면허 취소 여건이 대폭 축소된 탓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는 의사 면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실수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책임을 물어버리면 의사가 아무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 이거죠. 일각에선 의료진의 중대 과오에 대한 처벌 규정이 국민의 법감정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지난 여름 인천은 붉은 수돗물 때문에 홍역을 치렀죠. 사태 초기에 탁도계, 그러니까 물이 깨끗한지를 확인하는 장비가 고장나 대응을 못했다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 내막을 노승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수십만 가정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던 지난 6월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탁도계가 정수지에서 고장이 있어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탁도계는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이 탁도계가 고장 났을 뿐 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됐고 인천시는 이를 믿고 초기 대응에 실패해 사태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보니 고장이 아니라 조작이었습니다. 사태가 벌어진 첫날 일부 공무원이 이곳 정수장에 탁도계를 4시간가량 일부러 꺼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정수장에서 일했던 공무원 2명을 탁도계를 꺼 수치가 정상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고장났다던 탁도계가 압수수색에서 멀쩡히 작동하자 조작 가능성을 수사해왔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로 인천시는 보상비와 복구비, 소송비용 등으로 수백억 원을 쓸 처지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따끈따끈한 오늘의 키워드를 픽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이혁근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픽은 뭡니까? 네, 첫 번째 픽은 오늘 온종일 실시간 검색어를 달군 진중권입니다.
그 대표적인 진보 논객 진중권 교수요? 네, 맞습니다. 정의당 소속이었던 진중권 교수가 얼마 전 당의 탈당계를 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13년 정의당에 입당한 지 6년 만입니다. 예. 뭐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네, 조국 사태에 대한 정의당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의당은 고위공직자 부적격 리스트, 이른바 데스노트라고 하죠. 네. 여기에 조 장관을 결국 올리지 않았죠. 네. 진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것저것 세상이 다 싫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저희가 진 교수와 계속 연락을 시도를 했는데요.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분위기가 뒤숭숭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흘 전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면요. 네. 지난 21일에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의 결정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연이어서 진 교수가 탈당 의사를 밝히다 보니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아직 진 교수의 탈당계를 수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당 지도부가 전화로 탈당을 만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요즘 조국 사태 이후로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고민이 깊겠습니다. 그런데 그 진 교수하고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하고 같은 데서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 교수가 2012년부터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교양학부 전임 교수로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경심 교수도 같은 학교, 같은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뒤쪽으로 한번 보시죠. 연구실이 고운제, 그러니까 같은 건물이 건물입니다.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진 교수와 정 교수가 한솥밥을 같이 먹는 사이였던 건데 진 교수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다른 사회 인사들의 반응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요. 진중권 교수는 양심 좌파이자 진짜 진보라고 두둔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지영 작가는 돈과 권력을 주면 한국당도 갈 수 있겠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세게 비판했네요. 다음 픽 뭡니까? 네, 두 번째 픽은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짬뽕할 때 그 짜장면이요? 예, 왜죠? 맞습니다. 어제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때 집 안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아하하. 민주당 의원들도 현직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네네. 압수수색팀이 짜장면을 먹은 건 아닙니다.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다면서요. 그럼 그동안 내내 굶었다는 얘기입니까? 검찰이 이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네. 오후 3시쯤에 조 장관 가족이 식사 주문을 했고 가족의 권유로 함께 한식을 먹게 됐다. 이런 권한다고 상황입니다. 같이 식사를 했다고. 그렇죠. 일각에서 제기한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짜장면을 주문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예. 한식이든 짜장면이든 이렇게 검찰하고 압수수색 대상자가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까? 드물긴 한데 있긴 합니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네네. 어제도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네. 조 장관 가족이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도 밥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식사를 시켰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요. 압수를 하는 쪽은 밥 먹으러 자리를 비웠을 때 대상자가 증거를 빼돌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예. 압수를 당하는 쪽은 내가 집에서 나갔을 때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공간에서 함께 식사를 주문하고 돈은 따로 내는 어색한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못 믿으니까 서로 보이는 곳에서 그냥 밥을 먹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또 조 장관 집에 있는 금고를 열기 위해서 열쇠공을 불렀다.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네, 어제 현장에서 돈 여러 가지 소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검찰이 금고 기술자를 부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저희가 정경심 교수 측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MBN에 기술자가 온 적이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금고가 있긴 있었던 겁니까? 이 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있는지 없는지요. 저희 MBN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서 더 열심히 발로 뛰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료를 받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에 대해 정부가 의사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 삼성병원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진료를 받던 박모 씨가 주치의였던 의사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윤형 교수 왜 살해하셨습니까?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숨진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건 당시 위급한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쳐 위험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고심 끝에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사상사 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한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보류했고 6월에 다시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의사상자로 지정하려면 관련 법률에서 정한 타인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의원들이 법의 규정이 엄격하게 돼 있으니 판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직접적 구제 행위가 있었느냐 해석에 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준 거거든요. 유족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별도로 낸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는 오는 11월 초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어떤 엘리베이터는 한참 있어야 문이 닫히고 또 어떤 엘리베이터는 너무 빨리 문이 닫히고 그런 경험 많이들 해보셨죠. 사실 장애인용 외에는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제각각인 엘리베이터 출입문, 정태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상가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엘리베이터입니다. 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금방 닫혀버립니다. 몸이 문에 끼어 당황하는가 하면 급한 대로 닫히는 문을 팔로 막아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짧은 시간이다 보니 조금만 멈칫하면 이내 문은 닫혀버립니다. 너무 빨리 닫히는 경우가 있더라고. 내리치게도 사람 내리자마자 너무 빨리 닫히는 것 같아. 내리는 그냥 앞서서 막 가다게 그렇게 내려. 엘리베이터들이 얼마나 빨리 닫히는지 실제로 시간을 재봤습니다. 10인승 엘리베이터에 성인 서너 명이 타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4초. 10인승 이상 엘리베이터인데도 4초, 3초, 심한 곳은 2초 만에 닫히기도 합니다. 사실상 한두 명이 타면 바로 닫히게 설정돼 있는 겁니다.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는 문 열림 시간이 10초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반 엘리베이터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정해진 값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3, 4초 정도라고 건물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관련 사고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성격이 급한 이용객들도 있어 건물 관리인 입장에서도 고민입니다. 유독 인구 규모에 따라 문 열림 시간을 설정해야겠지만 승객들이 불편하실 정도로 지나치게 짧은 시간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적절한 열림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지자체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너도 나도 케이블카 도입을 추진하면서 현재 전국 30여 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케이블카만 설치하면 관광객이 몰려들까요? 적자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이블카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바다와 산의 수려한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여기 타보니까는 여기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재밌었고. 2년 전 개통한 부산 송도 케이블카는 지난해 120만 명이 탑승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에 불을 지핀 건 2008년 개통한 경남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입니다. 통영시는 8년 만에 투자 원금을 회수했고 연매출 200억 원, 순이익 30억 원을 거뒀습니다. 이후 지자체들은 앞다퉈 케이블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케이블카 22곳 가운데 4곳을 제외하곤 모두 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엔 통영 케이블카마저 탑승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영과 1시간 거리인 경남 사천의 케이블카가 개통하면서 관광객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파이 자체가 커지는 게 아니고 출혈 경쟁이 시장이 더 확대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이 계속 생겨나요. 현재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전국적으로 30여 곳에 이릅니다.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지자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지난해 4월 제주에서 17살 고등학생이 음식점 배달 일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시 학생은 오토바이 면허가 없었고 때문에 홀 서빙을 하는 것으로 채용이 됐습니다만 어찌된 건지 출근 첫날부터 배달을 나갔습니다. 경찰이 CCTV와 다른 직원들의 진술로 사장이 배달을 지시한 걸 확인했음에도 사장은 난 배달을 시킨 적이 없다며 끝까지 발뺌을 했고 심지어는 식당 직원들에게 배달을 한 적 없다고 경찰에 거짓말을 하게 시키기까지 했죠. 여기까지만 봐도 식당 사장은 아주 엄한 처벌을 받는 게 상식일 겁니다. 하지만 법은 그걸 뛰어넘는 경우가 좀 많죠. 사장에게 내려진 처벌은 고작 벌금 30만 원. 사람이 죽었는데도 30만 원으로 끝난 건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밖에는 처벌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검찰은 무면허 의무를 알고 배달을 시킨 건 잘못이지만 그게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식인 거죠. 고작 15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부모 동의도 없이 고용하고 무면허임에도 배달을 시켜 사고로 숨지게 한 또 다른 업주 역시 온갖 거짓말로 발뺌을 하며 산재 인정까지 방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이렇듯 10대 배달원들의 사고는 늘 어린 그 당사자만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3년 반 동안 18세에서 24세 청년 산재 사망 중 오토바이 배달은 전체의 44%로 1위입니다. 그런데도 2016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업주가 기소된 건 딸랑 한 건밖에 없죠. 무면허임에도 배달 일을 시키고 사고를 당해도 산재는커녕 책임 회피에 급급하는 고용주들. 거기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못하는 국회. 상식적이지 않은 법 해석을 하는 검찰과 근로자를 위할 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까지. 이들에겐 하나의 목숨이 고작 30만 원이라는 게 납득이 될까요? 생명은 소중하다고 배웠는데 정말 말뿐이더라. 순진 학생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이런 걸 고작 18살이 느끼도록 한 우리 사회, 우리 어른이 참 부끄럽습니다. 뉴스저점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경기도 김포에 이어 오늘 파주와 인천 강화까지 벌써 5번째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정지영 기자, 4건 확진으로 알고 있었는데 강화 확진 판정은 언제 나온 겁니까? 네, 조금 전인 저녁 7시 43분쯤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인천 강화군의 한 돼지 농장에서 나온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최종 확진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지금까지 파주, 연천, 김포 등에서 4건이 확진됐죠. 방금 강화에서도 최종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는 일주일 만에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강화군의 한 돼지 농장을 예찰 차원에서 혈청 검사를 하다가 의심 사례를 확인했고 결국 확진으로 결론난 겁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오리무중인 가운데 농식품부는 첫 번째 농장과 나머지 농장 사이에 차량 교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세 번째 농장과 네 번째 농장을 방문했고 두 번째 농장도 첫 번째 농장을 방문한 차량과 접촉한 차량이 들렀던 겁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 역학관계를 확신할 단계는 아니라면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속히 밝혀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돼지열병이 발생한 북한. 북한은 평안북도에서 돼지가 아예 전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북한 평안북도 돼지가 전멸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돼지열병 발병을 최초로 신고했는데 그 이후 방역이 잘 안 돼 북한 전역에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에 돼지가 전멸했다. 아예 돼지가 다 없어졌다. 그래서 고기 있는 집이 없다. 그런 불평이 나올 정도로
전염을 막기 위해 북한은 돼지 축사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추석 때 성묘까지 금지했지만 지난 7월 이후 발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병 돼지 살처분, 돈육 유통 전면 금지, 발병 지역 인원 이동 차단, 해외에서 수의 약품 소독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국내 돼지 발병이 북한으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보 수집과 공동방역 차원에서 북한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북한의 미온적 대응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얼마 전 한박도에 북한의 군사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안포 등의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 그곳이 우리 땅이 아니냐는 논란이 크게 일었죠. 국방부가 직접 한박도 인근을 찾아 관련 시설이 감시소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한박도로는 못 들어간 겁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700m 이북에 위치한 한박도. 정상에는 철탑과 인공기가 휘날리는 2층짜리 건물이, 아래로 내려오면 막사로 추정되는 건물이 보입니다. 한박도 군사기지 주장이 계속되자 국방부는 기자단과 함께 직접 한박도 인근을 찾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해안포 설치 주장에 대해 지세가 울퉁불퉁한 한박도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집안 지지대 구멍을 해안포로 착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박도 정상 철탑에는 레이더와 감시 장비가 있지만 군사용이 아니라 상선이나 어선에 달려있는 항해용 레이더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감시소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박도는 2012년 이후 북한군의 중국 어선 단속 거점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군사시설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어제까지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이걸 알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3,400건 등 모두 5,000명의 의견을 냈는데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반기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예정대로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주춤했던 재건축 아파트 값은 다시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면서 혹시나 하는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2제곱미터는 최근 22억 원에 팔리며 한 달 만에 2억 원이 껑충 뛰었습니다. 직전 최고가인 7월에 21억 원을 갈아치운 겁니다. 약간 조정을 받았었죠. 그래도 이만한 입지가 없다 생각했는지 막 계속 들어오는 거야.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도 한 달 만에 2억 원이 넘게 뛰었고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는 12억 후반대에서 14억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해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시행 연기 가능성에 매수세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주춤하던 재건축 아파트 값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이르면 10월에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 부처 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와 관련된 이견들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견에도 국토교통부가 시행을 강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등 시장을 옥죄는 일련의 정책들이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만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바로 우리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의 10대 소녀가 세계 지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초 다른 일정을 핑계로 불참할 것으로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도 짧게나마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주원 기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150여 개국 정상과 실무진이 배석한 가운데 한 소녀가 연단 위에 섰습니다. 청소년 환경운동의 상징으로 떠오른 16살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입니다. 툰베리는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세계 각국 청소년들도 회의에 참석해 툰베리의 외침에 힘을 보탰습니다. I also feel the same way because I can't do my subsistence lifestyle anymore. We used to be able to go hunt, geese hunt. 이번 회의에는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깜짝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분 만에 자리를 떠 툰베리의 연설을 듣진 못했습니다. 앞서 툰베리는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항공기가 아닌 태양광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홀로 건너 화제가 되기로 했습니다. 환경을 향한 10대 소녀의 끊임없는 외침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내일부터 제20회 세계 지식 포럼이 시작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과 워터게이트 특종을 했던 기자의 맞짱 토론 등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꽤 많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20회를 맞는 세계 지식 포럼에는 총 3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V나 인터넷으로만 보던 유명 인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막래입니다. 음악 나오면 쿵쿵 짝짝. 먼저 구독자 100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 박막래 씨와 스티브첸 유튜브 공동 창업자가 강연자로 나서 유튜브 시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도 강연자로 나섭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워터게이트 보도의 주요 기자, 최근엔 공포, 트럼프의 백악관이라는 책을 쓴 언론인 밥 우드워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백악관의 행보와 그 이면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올해 홍콩 사태를 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CEO 게리 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 얘기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영파워입니다. 세계 최초의 배달앱 딜리버리 히어로를 창업한 니클라스 웨스트버그, 이슬람 여성 패션의 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 히잡 쇼핑몰 히잡닷컴의 CEO 디아쟁 레스타리까지, 이외에도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연사로 등장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젊은 저력을 과시합니다. 글로벌 빅샷들의 명품 강연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장충 아레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3위 수준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미국 앱티브사와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합니다. 현대차는 20억 달러, 우리 돈 2조 4천억 원을 투자해 2024년 운전자 없이 달릴 수 있는 무인차 단계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교차가 무척 큰 요즘입니다. 아침에는 쌀쌀하다가도 낮에는 겉옷이 불편할 정도로 포근한데요. 오늘 아침 서울은 13.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낮에는 26도를 웃돌며 일교차가 13도 이상 났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 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면서 크게 벌어지는 기온차에 대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내륙을 따라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서는 내일 아침 올가을 첫 서리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무척 짙었는데요. 이후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에는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막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대전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 한낮 기온은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미국의 한 공립학교 전담 경찰관이 6살 여자아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했습니다. 당연히 논란이 일었고 결국 경찰국장 직권으로 해고되고 말았죠. 선생님을 발로 찼다고 하니 아이도 잘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모기를 보고 칼을 빼들어서야 되겠습니까?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